네, 이번 시간에는 이모군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나가 볼게요. 강화도 조약 배웠죠? 강화도 조약. 자, 76년입니다. 이 강화도 조약의 결과로 알아두어야 할 것, 이제 외부적인 것으로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신의 이름은 수신사였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수신사를 파견하는데 1차 수신사는 76년에 김기수, 그리고 1차도 중요하지만 2차 수신사로 80년에 김홍집이 다녀왔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이 2차 수신사 같은 경우는 다녀온 이유로 무엇이 있었느냐? 관세 안 받기로 했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세 조정하러 갑니다. 그리고 곡물 유출, 이거 산무에 해당되는 거죠. 무관세, 무제한 곡물 유출, 무항세 이렇게 해주기로 했었다. 근데 해보니까 이런 거 다시 해야 되겠더라 하고 다시 협상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양장, 우리가 원래 부산 먼저 열어주기로 했죠. 그래서 76년에 부산을 열어주고 이후에 80년에 원산 열어주고 그리고 83년에 인천 열어주고 이렇게 어디 열어줄 건지 이런 거 협의하기 위해서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다녀옵니다. 이 김홍집이 다녀오고 난 이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개화를 추진하기 위한 그 기구를 설치를 하죠. 그게 통리기무아문이고요. 80년.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제 어떤 책 한 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조선책략이었죠. 조선책략은 황춘쉔이라는 사람이 쓴 그런 책이었고, 이 책의 핵심은 연미다라는 거 우리가 얘기했었죠. 통리기무아문이 실시했던 그런 정책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통리기무아문은 일단 12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12사는 예를 들면 뭐 교린사, 뭐 사대사 이런 것들이 12개가 있었습니다. 교린사 같은 경우는 사대 교린 알죠? 교린 이제 외부랑 어떻게 교류할 것인지, 그리고 사대 청나라랑 어떻게 교류할 것인지, 하여간 뭐 이렇게 12개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이 통리기무아문에서 어떤 일을 했었느냐? 첫째로 별기군을 설치를 했죠. 별무반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별기군 설치했죠. 이 별기군 설치하면서 90군대를 재편을 하죠. 5군영을 2영으로 개편을 하죠. 5군영, 뭐 훈련도감을 필두로 뭐 충용청, 뭐 수영청,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거를 이제 2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 암행어사식으로 파견한 사람은 조사시찰단, 다른 이름으로는 신사유람단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일본에 보낸 사신이니까 박정양 뭐 이런 사람들, 일본에 보낸 사신이니까 청나라에 보낸 사람도 있었죠. 청나라에는 이건 사신이라기보다 암행어사, 몰래 간 겁니다. 청나라에는 이제 영선사가 가는데, 영선사 중은 이제 김윤식, 이 정도 기억해 두셔라. 영선사는 이제 청나라의 군대, 그 신식 무기, 기술 이런 거 배우러 간 거고요. 배우 이름이 백윤식인가? 김윤식이란 배우도 있었나? 하여간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 이런 거 실시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전환국 그 화폐주조, 그리고 방문국 출판 한성순보, 그다음에 기기찬 신무기, 그다음에 우정국 우편 업무 뭐 이런 것들 설치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시기에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조선 책략을 좀 볼까요? 조선 책략의 핵심은
조현총의 핵심은 연미다. 미다라고 말씀드렸죠. 러시아를 방어하려면 청나라랑 친해야 하고, 일본과 결속해야 되고,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 근데 이미 일본이랑은 강화도 조약 맺었고, 청나라랑은 원래부터 친했고 하니까 연미가 핵심이다라는 거 이야기 드렸었죠. 근데 이 연미라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뭐였다라고 했어요? 바로 영남만인소죠. 영남에 있는 10,000명 가까운 유생들이 상소를 올린 겁니다. 저런 오랑캐 놈들이랑 저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랑 신미양요, 제너럴 샤머나 사건 이런 거 일으킨 저 짐승 같은 놈들이랑 무슨 연합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요 백성들, 그 유생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개화가 아니라 척화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볼까요? 통일기무 암문을 통해서 그 개화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면 항상 뭐가 모자라겠어요? 돈이 문제였겠죠. 그래서 세금을 올립니다. 이제 세금을 올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무제한 곡물 유출인데요. 무제한으로 일본에 말이 좋으면 수출이지만 거의 약탈 시기였겠죠. 일본에 우리나라 곡물이 다 나가버리니까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을 구하기가 힘들어졌겠죠. 그러면 쌀값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겠죠. 거기에 제가 별기군이랑 이 5군형 2형을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쓴 이유가 있어요. 이 5군형이 2형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구식군인들입니다. 구식군인들. 자, 쉽게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기업이 인수합병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한 2개 정도 되는 회사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 회사에 전부 다 같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회사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군형 5개였어요. 근데 2개로 줄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세 군데에 있었던 사람들이 온전히 다 살아남아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이 5개가 2개로 합쳐지면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5군형은 직업군인들이잖아요. 소고군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업군인이에요. 직업을 잃은 겁니다. 그러면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겠죠. 거기다가 별기군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아요. 차별 대우. 어떻게 차별을 받느냐? 별기군 같은 경우는 쌀을 받을 때 온전히 한가마니를 잘 받는다면 이 2형에 있는 구식군인들 같은 경우는 쌀에 막 돌도 섞여 있고 모래도 섞여 있고 먹을 수 없는 상태의 쌀을 지급을 받는다던가 하여간 이런 식으로 신식군대에 비해서 구식군인들이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을 한번 종합을 해 볼게요. 자, 지금 통리기무 암문을 통해서 개화 정책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데 세금은 올랐죠. 곡식값도 올랐죠. 그리고 옛날 우리 구식군대는 차별받고 있죠. 거기다가 정부에서는 지금 미국이랑 연합한다고 하고 있죠. 들고 일어날 만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묶어서 안 되겠다. 개화는 매국노들이다 하면서 들고 일어난 게 바로 임오군란입니다. 82년. 그러니까 이 임오군란 세력은요, 방금도 말했지만 당연히 이 구식군대 군인 여기에 세금 올라가고 곡식값 상승해서 살기 힘들어진 빈민층들, 민층 요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오군란의 그 진행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임오군란 세력이요. 일단 네. 성해청이지. 네.
이 선해청이라는 곳을 습격을 합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대동법 배웠죠, 대동법. 이 대동법과 관련돼 있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게 이제 조선 후기까지 오면서 조선 후기에 오면서 권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선해청을 습격을 합니다. 네, 이 선해청을 습격을 해서요. 요 선해청 관리 중인 관리들을 이제 막 공격을 했는데 그 중에서 민겸호라는 관리를 죽입니다. 네, 선해청을 습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바로 명성황후까지 공격을 합니다. 네, 명성황후 습격. 네, 습격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모군란 세력들이 개화하니까 못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명성황후의 숙적, 정치적인 숙적, 시아버지 누구겠어요? 대원군 복원해라 라고 주장을 했겠죠. 그래서 대원군이 섭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대원군 같은 경우는 3번 섭정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종이 왕위 올랐을 때, 두 번째가 바로 이모군란 때입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잠시 섭정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강화도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도 삶이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공사관에 불을 지르고요. 그리고 이 별기군 누가 가르쳤다고 했죠? 별기군 누가 가르쳤다? 일본인 교관이 가르쳤다라고 했죠. 일본인 교관도 죽이고 뭐 하여간 이렇게 이제 이모군란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요 이 세력을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명성황후가 지금 습격을 당해가지고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미리 도망을 쳐요. 네, 충주로 도망을 칩니다. 지금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외국의 힘을 빌려야겠죠. 그래서 민씨 정권에서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냐면 청나라의 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청나라의 원군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요청했을까요? 지금 영선사 김윤식가 있잖아요. 이 영선사 김윤식으로 하여금 청나라의 원군을 요청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김윤식이 중간에 돈이 없어가지고 재정부적으로 먼저 조선으로 들어왔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모군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윤식이 일정보다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청해의 개입으로 진압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청나라가 민씨 정권의 요청을 받고 조선에 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민씨 정권의 정치적인 적인 대원군 이제 제거해야겠죠. 그래서 원군을 청나라로 압송해 갑니다. 요것이 이제 이모군란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영향을 봐야겠죠. 지금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내부에 개입을 해가지고 군사적으로 해결을 해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청나라의 영향력이 조선에서 올라갔겠죠. 그러면 이제 청나라가 어떤 식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해 내정 간섭이 더 커졌다라는 거. 요거 이제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로는요. 군사가요. 주둔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미군처럼 우리나라의 군대를 주둔을 시키면서 너희 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해 줄게 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선에 청나라 군대가 계속 들어와 있다면 청나라에서 이제 협박하기도 좋고 조선을 자기들 뜻대로 끌고 가기도 좋을 거 아니에요. 여차하면 이 군대 몰아가지고 공격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압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내정 간섭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고문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 고문은 사실 조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조언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무슨 조언이에요? 청나라에서 지금 보냈으면 하라는 대로, 이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게 될 테니까 이거는 조언이 아니라 거의 그냥 간섭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고문으로 어떤 사람들이 왔었냐? 네, 검정색으로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위안스카이. 세계사 하는 친구들은 봤죠. 위안스카이. 그리고 마덴차. 그 다음에 한 가지, 한 명, 요 사람은 좀 특징적으로 기억해 놓으면 좋을 사람인데, 멜렌도르프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야였냐면, 위안스카이 같은 경우는 군사 분야, 마젠창 같은 경우는 정치 분야, 멜렌도르프는 재정과 외교 분야였습니다. 이 멜렌도르프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그래가지고 제가 색깔 다르게 해서 좀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독일 사람 또 등장한 사람, 앞에서 배운 사람 있죠. 오페르트, 그 독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도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파견,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 정치에 본격적으로 더 강하게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청나라가요, 정치적으로만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맺은 조약이 있습니다. 이때 조선과 청나라가 맺었으니까 조청,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걸 맺습니다. 이 조청, 수륙, 무역, 장정은요, 중요한 거 일단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청나라 상인 내지 무역 가능. 청나라 상인이요, 이제 영토 깊숙이 들어와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강화도 조약 때 한 가지 있었잖아요. 간행이정 심리. 간행이정 심리라는 게 있었죠. 간행이정 심리. 이 간행이정 심리 안에서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심리 안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라는 게 간행이정 심리였는데, 이 조청 수륙 무역 장정에는 간행이정이 없어요. 간행이정이 없어요. 사실상으로 다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개방된 곳이 양화진입니다. 양화진. 이때 개방된 것이 양화진이고요. 네, 뭐 요거 기억해 두시면, 경제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나라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나라를 더 봐야 됩니다. 일본에 보상해줘야 돼요. 일본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도 조약을 맺습니다. 일본과는 어떤 조약을 맺느냐? 제물포 조약을 맺어요. 제물포 조약을 맺습니다. 왜 제물포 조약을 맺냐? 제물포 인천이잖아요, 인천. 이 일본 공사관 습격했잖아요. 이모군란 세력이 일본인 요 공사관에 있던 사람들을 제물포까지 밀어내요. 제물포까지. 그래서 제물포로 막 도막을 쳤습니다. 여기서 이제 너네 우리의 신변 이제 보호해줘야 되고 뭐 보장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조약 맺자라고 해서 맺은 게 제물포 조약입니다. 제물포 조약의 내용은 요 청나라 내정 간섭이 1번이랑 같아요. 군사 주둔을 허가합니다. 군사 주둔을 허가해요. 왜? 너희 나라 군대 못 믿겠어. 이제 일본군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호할 거야. 이런 명분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물포 조약의 내용은 이런 것이 있다. 군사 주둔을 하게 해주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뭐 여기 추가하면 당연히 배상금 줬겠죠. 배상금. 네, 줬다. 그리고요, 이 조청 수륙 무역 장정을 보세요. 지금 간행이정 없죠. 간행이정 없죠.
강화도 조약에선 간행이정 있었죠. 간행이정 심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기에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야 너네 이거 수정해주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제소할 거야. 뭐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경제 간행이정이 없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이제 맞추기 위해서 다시 맺은 조약이 있어요. 그 조약의 이름은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있었죠. 조일수호조규 부록. 간행이정 해준 거 조일수호조규 부록. 여기서 속약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맺습니다. 이 조일수호조규 속약의 내용은 이제 간행이정 있었죠. 간행이정을 원래 심리였잖아요. 심리였죠. 이거를 5심리로 늘려버립니다. 5심리면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내집무역을 허가하게 된 겁니다. 간행이정을 이렇게 늘려줬다. 그리고 이게 2년 후에 가면요 2년 후에 가면은 100리로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이후에 이제 조일통상 이후에 조일통상 정정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열강의 경제 침탈 그 부분 할 때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규모안문에서 이렇게 근대화를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뭐 이러이러한 배경으로 이모군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청나라가 개입해서 진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으로 인해서 청나라의 발언권이 세졌고 내정간섭을 강화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조청 수륙무역 잠정을 맺었다. 그리고 일본에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재물포 조약 맺었고 그리고 조일수호조규 속약을 맺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갑신정변이겠죠. 갑신정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